안녕하십니까. 네. 예, 3구역 김선민입니다. 많은 교우께서 저를 잘 알고 계시지만 오랜만에 말씀 증거를 올리게 돼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 김선민입니다. 그리고 8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의료 정책을 연구하다가 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길의 가족이 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세길에 온 이후에 3차례 말씀 증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씩 움직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18년 귀국해서 원주에 있는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기획이사로 일했고 20년부터는 3년 동안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원주에 있다는 핑계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잘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정신적 지주는 늘 세길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세길의 정신도 있었지만 세길의 교우님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제게는 그 인생의 등불 같았습니다. 퇴임을 하고 나서 문경란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정신적 지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예배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마침 홍인식 원장님께서 제게 말씀 증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앙에 관련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 기회에 고민하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의 3차례 말씀 증거보다도 더 부끄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면서 마주했던 폭력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은 인류 역사와 또 한국 역사에서 그 제도권의 햇볕을 쬐인 지는 한 100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수련을 받는 동안 그 지방의 여러 병원에 파견 근무를 갔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여성 환자를 만난 것은 경기도의 한 시립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 출입이 좀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서울대병원과는 달리 그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는 보호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오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 근무를 시작한 달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그런 상태였던 그 환자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치의가 돼서 그 환자를 직접 돌본 것은 아니었지만 보호자가 자주 중환자실에 오간 탓에 이 환자가 전공의들 사이에는 꽤 유명했습니다. 남편인 것처럼 보이는 보호자가 면회 시간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초록색 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도 이제 술 냄새가 풍기곤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마누라 살려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던 그 환자가 마침 제가 당직을 하던 날에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직의가 되면 사망 시각을 적고 사망 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 위해서 그 환자를 지키면서 의무 기록을 다 읽고 나서야 환자의 전력을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를 받은 이력이 많아서 그 의무 기록은 굉장히 덕지덕지 두꺼웠습니다. 앞에는 멍이 들어서 왔다는 내용도 있었고 좀 뒤에는 어디가 찢어져서 꿰맨 날도 있었고 또 어디가 부러진 날도 있었습니다.
이 무언가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실려온 마지막 응급실 방문이 그 중환자실 입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환자를 보러 오던 그 보호자가, 남성 보호자가 동거남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둘러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간호사들 말로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상태가 나빠질 무렵부터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지켜본 전공의는 다음날 아침 사망진단서 초안을 써서 지도 전문의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마침내 동거남의 폭력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사망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한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였습니다. 또 사망 진단서에 써야 할 근접 사인은 뇌출혈, 원 사인은 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의 지도 전문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느냐. 그리고 환자가 맞았는지 김 선생이 직접 봤어? 하고 물었습니다. 답이 참 궁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종류를 미상으로 쓸까요? 했더니 그분의 답은 미상으로 쓰면 그거 진짜 경찰 수사 가는 거 모르냐. 어쨌든 나는 질병사에 뇌출혈 쓴 진단서에 사인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었는지 서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대로 지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성을 2번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마침 같은 도시의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선배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배는 오빠의 친구였고 어렸을 때 같이 공부도 하고 대학 들어올 때 밥도 사주고 그랬지만 각자 길을 가면서 연락은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겸사겸사 전화를 해서 오랜만이라는 인사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선배는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병원 안에서의 새로운 하루는 또 새로운 환자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동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도 전문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낯선 남자가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은 병원에 올 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저를 맞은 것은 그 전문의가 내뱉는 고함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몰랐지만 전문의가 왜 화가 났는지는 금세 알았습니다. 방에서 나간 남자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울대 병원에다가 에서 전공의를 파견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본원에 항의해서 파견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협박이었는데 그 협박이 정작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고 제가 잘못한다고 싹싹 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후배들이 그 시립병원에 파견을 나오지 못하게 된다 반걸음을 내딛다 말았습니다. 그마저도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그저 아름아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닿는 검사가 저에게는 지금까지 유일한 검사입니다. 우연히도 그 지방검찰청에 같이 파견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환자와 동거남에 대한 수사가 어찌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저 저는 제 치기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났던 첫 폭력의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나서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심평원 역사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초의 여성 원장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즉 기관장으로서 성차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젠더의 관점에서 제가 심평원 임원으로서 일할 때 마주쳤던 문제 가운데 가장 신경을 썼고 또 써야만 했던 것은 직장 내 성폭력이었습니다. 제가 임원이 될 무렵 한국 사회에도 나도 당했다, 즉 이른바 미투 고백이 열병과도 같이 이어진 이후였습니다. 공직사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지영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심평원 안에서도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건들을 겪은 여성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이 단호하게 대처를 했지만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차별 해소 못지않게 원장으로서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설정을 했고, 그 과제들을 밀고 나가려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를 세워서 직원들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건드려서 직원들이 반발할 문제라면 쉽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기관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10년쯤 전에 제가 원장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성폭력에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장을 맡았을 때는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쯤 이제 확실한 중징계, 그러니까 한 명은 파면, 한 명은 강등이라는 징계 조치를 연이어서 강행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징계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을 해서 성폭력이 확인되기만 하면 조직이 그 확실하게 가해자를 벌한다는 그 시그널이 직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어린 직원이 이제 자기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감사실에 알렸습니다. 조사에 임했던 그 감사실 직원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부 증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징계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에 있어서 그 피해자 중심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이 저는 혼내줘야지 하고 의욕을 앞세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했다가 이어지는 징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서 조직이 매우 엉망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견에서 죄질이 안 좋아 보일수록 절차적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호시우행해야 하고 또 기관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의 임원인 저는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 되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 조치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 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는 경징계밖에 안 되고 그 의심되는 부분까지 징계를 하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조사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제가 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물처럼 터진 그런 미투의 해일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초기에는 이른바 센 언니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약한 이들도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정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남들에게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면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지만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률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여성 변호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관련 부서
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의뢰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답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 직원들이 참을성 있게 오랜 시간을 그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피해자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참기 어려운 폭력을 처음에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그 피해자가 몇 주 만에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그 여성의 말은 진술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도 침착하게 임했습니다. 이내 그녀가 저장해 두었던 휴대전화 문자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그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그 4,000명 조직의 문화를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그 여성도 또 참을성 있게 그 여성의 말을 들어주었던 이들도 저처럼 여성차별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에 평소 관심이 높았던 것이 아니고 페미니즘이니 차별이니 하는 말들을 입에 올리고 살던 이른바 유별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최초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 피해자인 친구 동료 직원이 권해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우리 문제를 외면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너도 한번 말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입니다. 성폭력을 대처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제기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참 현명했습니다. 문제제기 가운데에는 이른바 무고성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김없이 도움을 준 것은 주변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 같은 세대를 일컬어서 MZ세대라는 라벨을 기성세대가 많이 붙입니다. 저는 이 라벨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60% 넘는 이들이 이른바 MZ세대에 해당했습니다. 이 세대들이 느끼는 정의감은 다른 세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무감한 그런 문제에 먼저 행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당한 이들에게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이른바 쿨하게 신고하고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사건을 접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에 먹더라도 행동에 옮기는데 참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움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 되돌아오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의료 분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이 행위자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조항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을 일컬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Good Samaritan Law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항을 법에 명시한 것은 위급한 사람을 돕다가 더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그 마음을 행동에 옮기도록 법률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30년 전 저는 제가 만났던 폭력의 희생자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웃이 되고 싶었지만 정말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었던 그 선배 검사는 훗날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하나의 접을 찍을 정도로 강직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과 검사 한 명이 의기투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죽어서도 이웃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되려면 보다 강력하고 정치한 사회적
지지와 어떤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사망했던 94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6년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법 제정을 중심 과제로 설정을 했고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마침내 97년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들에 의하면 이제 저 같은 고민을 떠안게 된 이 풋내기 의사가 이런 돌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진료를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심되지만 환자 스스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법적 의무 안에서 하는 행동은 큰 결심이나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변한 것은 의료인뿐이 아니라 가정폭력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도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야 사람들 사이에서 믿고 따르는 지침이 되듯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모름지기 해야 하지만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을 실천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인류 농경문화 역사와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사회가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처한 이들을 보통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관장들이 성폭력에 민감해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 기관장도 불이익에 대한 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야 사회적 감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간이 지나서도 꽃을 맺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첫 번째 인사에서 오랫동안 차장으로 성실하고 뚝심 있게 일하는 그런 남성 직원을 부장으로 승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중증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간부들이 조심스럽게 걱정을 했습니다. 부장이 되면 술 먹을 일이 많은데 그 친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술은 저도 못 먹는다. 아픈 거는 저보다 더 아플까요? 하고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는 부장에 대해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 모두 마다 않고 성과 있게 해냈습니다. 한 1년 남짓 지나서 다른 서류에서 그 직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직원을 대신해서 그 남성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제가 한 인사 중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써가면서 2번 통독했는데 그런 구절을 발견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홍인식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직접적인 구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위력을 이용해서 어린 직원에게 성폭력하지 말라는 구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말씀으로 남겨주셨으면 인류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서 약간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안 남기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너무 당연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번에는 강도질을 하다가 즉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만난 그래서 강도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절로 남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평소에 각성하고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평소 그렇게 생각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행동을 옮기기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 너무 많은 이유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인류에는 우연히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제도를 많이 발명해서 적용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여행 온 사마리아인들이 기꺼이 이웃이 되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으로 남긴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현명한 제도들을 더 잘 만들고 다듬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따르미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을 지났어도 폭력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이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